안녕하세요. 저는 외동딸을 하나 둔 6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젊은 시절 사랑만 쫓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슬하에 딸을 낳았던 저는 제 결혼 생활이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결혼 전 제 남편은 바보 같을 정도로 순진하고 착해 빠졌었고, 당시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저를 아껴주고 걱정해주는 남편 덕에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착한 것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었죠. 그런데 막상 제가 결혼을 하고 겪어보고 나니 사람이 착하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 늘 사람 좋다는 소리 듣고 착하다는 얘기를 듣고 살던 남편은 저에게만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이제 자기 식구만 챙기면 될 것을 제 남편은 주변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 집 쌀독까지 열어서 퍼다 주고 길 가던 노인에게 옷을 벗어주며 자기 목도 챙기지 않고 남들에게 베풀곤 했었죠. 저도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참 따뜻하고 너그러워서 그래도 사람이 좋으면 됐지 싶었는데, 살다 보니 그런 문제로 남편에게 섭섭해지고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형편이 남을 도울 만큼 여유 있고 내가 그럴 여력이 되면 남을 돕는다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쥐뿔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고 저희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살림을 꾸렸었습니다. 겨우 얻은 단칸방에서 이불 한 채 사서 신혼살림을 차렸으니 저희 형편을 예상하시겠죠? 그렇게 저희 살림도 여의치가 않았는데도 남편은 남들에게 나눠주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뒤로 자식까지 태어났으니 이제는 우리 식구 생각을 더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도 남편은 여전히 자기 처자식보다 남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내고 싸워도 봤지만 남편은 꿈쩍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은 여기저기 퍼다 주는 걸로 모자라서 남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주며 제 속을 계속 긁어놨습니다. 그렇게 남들 걱정하고 챙겨줬으면 우리도 도움받으면 좋으련만 정작 저희 남편은 그렇게 베풀고도 은혜를 되갚아 받진 못했어요. 매번 남의 부탁은 그냥 들어주는 성향 때문에 사람들은 저희 남편이 절대 거절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고 남편은 사람들에게 호구가 됐죠. 그렇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벌어 모아도 저희 집 살림이 나아질 일이 없더라고요. 애는 점점 자라고 돈 들어갈 곳은 늘어만 가는데 남편은 열심히 일해봐야 되려 마이너스가 되니 제 속이 어떻겠나요? 결국 가장으로서 남편을 믿을 수 없었던 저는 어린 딸을 두고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유치원도 못 보낼 형편에 멀리 계신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서 알고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일을 다녀야 했죠. 아직 엄마를 찾는 어린 딸을 눈물로 떼어놓고 일을 나가야 하다 보니 제 속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하는 내내 딸이 잘 있을지, 밥은 잘 먹었을지 그 걱정만 하느라 하루도 딸에게 미안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소갈이하며 일하고 돌아와서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저녁상 차리는 걸로도 모자라서 남편이 매번 끌고 들어오는 객식구들 상까지 차려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세 식구 먹을 것도 모자란 마당에 남의 밥상까지 차리게 하는 남편이 너무하다 싶었어요.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는데 그런 마누라 걱정하고 쉬라는 말은 못할 망정 손님 밥상 차리라고 저를 쉬지도 못하게 부려먹더라고요.
남 걱정, 남 생각 그렇게 하는 사람이 왜 자기 마누라 힘든 건 몰라주는 건지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람 좋다는 게 좋은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언젠가부터 저는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남보다 못하게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이 애아빠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 신경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쓰지 않으니 저라고 그 인간을 남편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죠. 맨날 남들 돕겠다고 밖으로 도는 공사다망한 남편이라 딸이랑 유대감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 남편이 누구 보증을 섰다더라, 누구 돈을 빌려줬다더라 할 때마다 이혼 생각이 굴뚝같이 솟았지만 내 딸을 아빠 없이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준 아버지라도 하나뿐인 딸이 시집갈 적에 손잡아줄 남편은 필요하다 싶어 그때까지만 참자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 작은 바람마저 물거품으로 만들더라고요. 마누라 눈치 한번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 스트레스도 없이 오래오래 살 거라 예상했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과로로 쓰러져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겨우 40대 나이였기에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같이 살 적에도 죄다 자기 마음대로 하더니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떠나는구나 싶어 남편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막 중학생이 된 딸과 둘이 남겨지게 됐고 남편이 떠난 후로 저는 가장이 되어 홀로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같이 살 적에도 속만 썩였지 살림에 큰 도움이 되진 않던 남편이라 있으나 없으나 그만이라 생각도 했지만 막상 또 혼자가 되고 보니 그런 남편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이혼하고도 별 걱정 없이 산다지만 제가 자식 키우고 살 그 시절만 하더라도 여자 혼자 생계를 꾸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여자라고 사람들이 저를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너무나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치여가며 고생스러운 와중에 제 딸만큼은 아무 걱정 안 시키고 잘 키우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남편에게 기대지 못하고 살던 제게 딸의 존재는 제 삶의 이유이자 제 전부나 마찬가지였죠. 그런 제게 딸을 잘 키우는 것은 제 사명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결혼 한번 잘못해서 인생이 이 지경 이 꼴이 됐지만 제 딸만큼은 저처럼 살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내 딸은 나와 달리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세상을 경험하며 저와는 다른 삶을 살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런 제 바람처럼 딸은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줬죠. 저희 딸은 학창시절 내내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공부까지 잘하는 모범생으로 학교 생활을 해줬습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에 어려운 집안 형편 탓에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며 속이 상했을 법했을 텐데도 늘 고생하는 엄마에게 되려 미안하다며 늘 제게 효도를 하겠다고 말해주던 그런 착하고 속 깊은 딸이었어요. 그런 딸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교에 들어갔고 제 바람대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어학연수까지 다녀오며 넓은 세상을 보는 아이가 됐습니다. 해준 것도 없이 자기 혼자 다 알아서 잘하는 딸이다 보니 주변에서도 많이들 부러워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정말 내 배에서 저런 자식이 나왔나 신기할 정도였죠. 그렇게 제 분에 넘치는 딸 덕분에 저는 늘 행복했고 그런 딸을 위해 노력하며 살다 보니 이제는 저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남편 죽고 10수년을 매일 눈물 훔치며 고생한 보람이 있는 삶이었죠. 오로지 딸 생각에 열심히 살아온 저는 이제는 딸아이가 시집 갈 때도 도와줄 여력이 되겠다 싶어
그게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울 제 딸이 잘난 남자 만나 가정을 꾸리길 바라고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속으로 점 찍어둔 사윗감도 있었죠. 그 애는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아들이었는데 얼마나 바르고 건실한지 그 애를 아는 모두가 칭찬하고 부러워할 만큼 잘난 엄친아였습니다. 저도 제 딸 덕에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남의 자식이 부럽긴 또 처음이었어요. 거기다 그 지인의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집안에 여유도 있었고 그 집 엄마와 제가 자주 만나던 덕분에 두 아이들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주 보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었죠. 지인의 아들인 태준이도 공부 잘하는 모범생에 저희 딸보다 2살 많은 선배라 종종 저희 딸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학교 생활에 도움도 주며 여러모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게 태준이가 저희 딸 경아를 챙겨준 게 고맙기도 했고 제가 태준이를 오랫동안 봐와서 그런지 저는 오래전부터 내심 태준이와 경아를 이어주고 싶었습니다.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잘 어울리고 분명 서로 도움이 될 만한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게 태준이 엄마도 저희 딸을 친딸처럼 아끼고 예뻐했고 주변 다른 사람들도 두 아이들이 나란히 있는 걸 보며 선남선녀라 칭찬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다 태준이가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며 더 잘나진 것을 보자 저도 자꾸 욕심이 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누가 태준이를 채갈까 싶어 마음이 급한데 막상 저희 딸은 태준이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애들이 워낙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서 그런 건지 서로를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아야, 너 정말 태준이한테 관심 없어? 엄마 또 그 소리야? 나 태준 오빠한테 정말 사심 없어. 나한테 태준 오빠는 그냥 친오빠 같은 사람이라니까? 아유, 그러니까 그 친오빠 같은 태준이랑 만나보면 더 좋지 않겠냐는 거지. 너도 알겠지만 태준이가 어디 내놔서 빠질래니? 요즘 세상에 그만한 애가 어딨다고. 너는 태준이 같은 애를 옆에 두고 어떻게 별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 태준이가 미국 가서도 좋다고 쫓아다니는 기집 애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던데 너는 걱정되지도 않아? 태준 오빠 인기 많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다 정말 태준이가 다른 애랑 결혼한다 그러면 어쩌려고. 오빠 결혼하면 축하해주면 될 일이고 나랑은 그냥 좋은 오빠 동생으로 잘 지내면 된 거지. 엄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정말 태준이한테 관심 없다는 거야? 아니 태준이가 어디가 모자라서? 오빠 잘난 건 나도 잘 알지. 근데 그렇다고 내가 오빠를 꼭 좋아해야 해? 나는 태준 오빠 남자로 본 적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애초에 오빠 눈에 내가 차겠어? 네가 뭐가 어때서? 태준이네 엄마도 너 며느리로 삼고 싶다 그러는데 너만 좋다 그러면 다 된다니까? 얘가 왜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싫으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하세요. 네? 그 집은 여유도 있으니까 둘이 결혼하면 저희 딸도 넉넉한 시댁 두고 능력 있는 남편 덕에 고생 모르고 든든하겠다 싶은데 저희 딸은 그런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아가 대체 얼마나 잘난 남자를 데려오려고 저러나 싶었어요. 저도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태준이보다는 나은 놈이어야 한다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딸이 결혼을 하겠다며 누굴 데려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경아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딸의 말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왔던 딸아이의 결혼 소식이니 기뻐야 맞는 일이었는데 그때까지도 태준이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탓인지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하겠다고? 너 그동안 만나는 사람 있다고 얘기도 안 해놓고 갑자기 결혼?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
나도 확실해질 때까지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고민했었어. 아니, 뭘 얼마나 만났길래 결혼 얘기를 해? 그렇게 오래 만난 건 아니야. 이제 1년 좀 지났어. 뭐? 아니, 1년이면 오래 만났구만. 너 그럼 지난 1년 동안 엄마 속이고 연애한 거니? 속인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나도 신중하고 싶었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남자친구 만나자마자 결혼할지 말지 확신도 없는데 다 말해? 경아, 너는 다 좋은데 왜 매번 네 얘기를 안 하니? 어릴 적엔 엄마한테 부탁 안 하고 지 혼자 하는 게 기특하기만 했는데 아니, 나이 들고 보니 그것도 좋은 게 아니다. 아무리 지 혼자 잘한다 그래도 어떻게 결혼 같은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고민할 수가 있어? 식구라고는 너랑 나랑 단둘뿐인데 내가 하나뿐인 딸내미 연애하는 것도 모르고 결혼 생각까지 했다는 걸 이제서야 들어서 될 일이야? 엄마, 하지만 결혼은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잖아. 물론 엄마한테 소개하고 조언은 받겠지만 결혼은 내 인생이 중요한 일이고 그건 오로지 내 뜻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 뭐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니까 더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결혼으로 인생 바뀌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런데 네가 뭘 안다고 너 혼자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 엄마, 나 더 이상 16살 어린아이 아니잖아. 나 벌써 30이야. 그럼 결혼 정도는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알아서 결정해야 맞는 거지. 그럼 엄마는 내가 아무런 주관 없이 그냥 엄마가 바라는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라는 거야? 엄마는 연애도 별로 안 해본 네가 남자를 제대로 보려나 걱정이 되는 거지. 너도 엄마처럼 네 아빠 같은 남자 만날까 봐. 나도 엄마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잘 아는데 그렇다고 엄마가 내 걱정까지 대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설령 내가 아빠 같은 남자 만나더라도 그건 내가 선택한 거고 그 결과 또한 내가 감수해야지. 엄마도 아빠랑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빠가 그런 줄 몰랐잖아.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 너는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봤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니? 엄마가 이렇게 난리칠 게 뻔하니까 나도 미리 말하지 못한 거잖아. 내가 남자 얘기 꺼내면 분명 태준 오빠랑 일일이 비교하면서 또 태준 오빠 얘기할 거니까.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니? 그러게 그냥 태준이랑 결혼하라니까. 무슨 연애를 한다고 난리야? 그래서 너 만난다는 그 남자친구는 태준이보다 잘났니? 이거 봐. 엄마 또 태준 오빠 얘기하네. 대체 태준 오빠한테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우리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니까? 그리고 태준 오빠랑 비교할 생각하지 마. 태준 오빠는 태준 오빠고 내 남자친구는 내 남자친구지. 왜 자꾸 남이랑 비교해서 기준을 맞추려고 그래? 엄마 마음엔 안 들지 몰라도 나한텐 둘도 없이 소중하고 내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그동안 저 몰래 연애하고 결혼 결정까지 지 마음대로 했다기에 속상해서 몇 마디를 했다가 결국 딸과 다투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딸이기에 결혼 문제 정도는 저와 상의해 주길 바랬는데 그것도 부모의 욕심인 건지 딸아이는 자기 인생이라며 제 조언은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관심도 없는 태준이 얘기를 하며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자식을 위하는 제 마음을 몰라주는 딸이 야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서운하게 하면서 데려오는 남자친구가 얼마나 잘났을지 저도 벼르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저 경아 씨랑 교제 중인 이성찬이라고 합니다. 집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내가 초대한 건 아니지만 오느라 고생했어요. 그래, 우리 경아랑은 1년 정도 만났다고? 그럼 둘이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만난 거예요? 엄마, 아직 숨도 못 돌린 사람한테 뭐가 그렇게 급해. 내가 오죽하면 이러니? 예비 사위라고 인사하러 왔는데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네가 워낙 말을 안 했으니 내가 궁금해서 그런다. 경아, 쟤는 지 엄마한테 무슨 비밀이 많은지 나는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도 최근에서 들었어.
미안해요. 이해 좀 해줘요. 예, 저는 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봉사하다가 만났어요. 제가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 가끔씩 무료 집 고치기 봉사를 하거든요. 경아 씨가 거기 도움 봉사로 하러 왔다가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봉사? 경아 너 그런 것도 다녔니? 엄만 전혀 몰랐네? 전에 지나가듯이 말은 하긴 했었어. 근데 엄마 내가 뭐 봉사한다, 무료 나눔한다 그러면 질색하잖아. 그럴 때마다 나더러 네 아빠 닮아서 그러냐고 뭐라고 하니까 내가 말을 못하지. 그러게? 아니 너 직장 생활하고 바쁜 와중에 봉사는 무슨 봉사야? 아니 그런 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한다니? 딸아이가 봉사활동을 다니는 줄도 몰랐던 저는 두 사람이 함께 봉사를 다니다 만났다는 말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뜩이나 남들한테 퍼주기만 하던 남편 때문에 당한 게 많던 저는 득이 되지도 않은 일을 뭐하러 하는 건지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딸아이 남자친구가 봉사를 다닌다니 혹시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은 아닐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제 기준에서 모자란 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일을 한다기에 대학 나와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혹시 학교는 어딜 나왔어요? 인테리어 일을 한다 그러면 뭐 인테리어 디자인? 뭐 그것도 잘하면 돈이 잘 된다 하긴 하던데. 아니요. 저는 대학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그냥 몸 쓰는 그런 일이에요. 디자인 사무실에서 연락 주시면 가서 도배하고 장판하고 뭐 인테리어 필름까지 다 하죠. 저희 사무실에 기술자분들이 많거든요. 대학을 왜 안 나왔어요? 제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대학 갈 만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 하다 보니까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됐네요. 몸 쓰는 일이라 힘들긴 해도 하는 만큼 버는 일이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딸 남자친구의 사연을 알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말에 실망스러움을 누르고 뭐라도 사정이 있나 물어봤더니 세상에 자기가 고아라서 대학 진학을 못하고 생업에 뛰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대학 정도는 나온 사윗감을 데려올 줄 알았던 저는 딸아이가 데려온 예비사위의 정체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아에 고졸에 심지어 남들 안 하는 몸쓰는 험한 일을 하고 그 와중에 남 걱정하며 봉사활동 다니는 사윗감이라니. 저는 딸이 단단히 실수를 한다 생각했습니다. 너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기껏 데려온 놈이 겨우 저런 놈이었어? 뭐? 고아? 거기다가 고졸? 네가 어디가 모자라다고? 대체 무슨 생각이야? 거기다가 봉사를 다니다가 만났다고? 아빠 같은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쩌자고 하고 많은 놈 중에 그런 놈을 골랐어? 성찬 씨는 아빠랑 다른 사람이야. 아빠는 남 걱정하는 척만 하고 남 눈치 보느라 가족 안 챙긴 거고 성찬 씨는 그냥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고. 자기 할 일도 열심히 하고 그 와중에 자기 재능으로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거지. 그게 어떻게 아빠같이 무책임한 사람이랑 같다는 거야? 그게 그거지. 남 챙기는 것들은 결국 지 가족 못 챙기게 돼 있어. 지도 넉넉한 형편 아니면 봉사 다닐 시간에 일이라도 더 하지.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봉사 다닌다 그러니? 그거 다 자기 만족이고 허세야. 엄마, 성찬 씨 정말 바르고 좋은 사람이야. 일찍 부모님 잃고 혼자 힘으로 여태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남들까지 돕는 거야. 그리고 아빠랑은 다르게 나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잘해주는데. 요즘 세상에 이타심 있고 착한 남자 흔한 줄 알아? 아무튼 나는 엄마가 반대해도 성찬 씨랑 결혼할 거니까 더 이상 나 말리지 마. 저는 딸이 데려온 예비 사위가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미 콩깍지가 씌인 딸은 마음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계속 반대를 하면 저 몰래 결혼하겠다고 저를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엄마 말이라면 잘 듣던 딸이 이렇게까지 한다니
저는 그게 전부 다 예비 사위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달콤한 감언이설로 내 딸을 꿰었으면 사리 분별 잘하고 엄마 말 잘 듣던 내 딸이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결국 딸의 고집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결국 딸은 제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 자기 고집을 부리던 딸은 결혼을 해서도 사서 고생을 하며 저를 걱정시키곤 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부모가 도와주던 지 능력이던 알아서 집도 턱턱 사오던데 제 사위는 열심히 벌어 모은 돈이 얼마 안 되는지 대출을 잔뜩 받아 전셋집을 구했더라고요. 말로는 금방 모아서 집을 살 거라 그러는데 요즘 세상에 언제 벌어 언제 돈을 모은다는 건지 듣는 저는 그 소리가 허무맹랑하게만 들렸어요. 심지어 제대로 된 명함도 없이 열악하게 일하는 사위의 소식을 듣고 제가 아들처럼 여기는 태준이가 도와주겠다고도 했었는데 딸과 사위는 그 고마운 제안을 거절하며 제 속을 태우더라고요. 아니, 태준이가 여유가 있어서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그걸 왜 거절해? 태준이 말대로 사무실부터 제대로 얻고 좀 그럴듯하게 시작하면 좀 좋아? 니들끼리 아등바등 해봐야 거기서 거기일 텐데 왜 도와준다는데도 싫다 그래? 우리 부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남편도 지금 알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괜히 남의 도움을 받아? 우리 다른 사람 도움 절박할 정도로 힘들지 않아. 안 힘들긴 뭐가 안 힘들어. 그래가지고 돈도 없이 남들 다 하는 신혼집도 못 얻고 전세로 시작했어? 그리고 몸 쓰는 일 힘든데 그거 얼마나 오래 한다고 그런 소리라니? 사무직도 다 힘들고 뭐든 일하는 거 다 힘들어.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왜 못 믿어해? 응? 그래서 그러다 이서방 다치기라도 하면 그때 가서 너 혼자 외벌이 시키려고? 아니면 네가 나이 든 남편 병수발 들고 혼자 아등바등 살게? 너는 지금 엄마더러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위 때문에 내 딸 고생하는 꼴 보라는 소리야? 엄마! 성찬 씨 나 고생시킬 사람 아니야.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엄마가 보기에는 걱정스러울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속도로 천천히 잘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도 제발 사위를 좀 믿어줘. 응? 딸이 그렇게 말을 해도 저는 사위가 영 믿업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호되게 당한 탓인지 늘 허허실실하기만 하는 사위가 그냥 바보 같기만 하더라고요. 저렇게 물러서 괜히 우리 딸 고생시키는 건 아닐지, 몸 쓰는 일 하다가 다쳐서 내 딸 수발 들게 하는 건 아닐지 늘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런 주제에 왜 남의 도움은 거절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런 사위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걱정 말라던 딸의 말과 달리 제가 보기에는 딸의 생활이 고생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가끔 태준이에게 한탄을 하기도 했죠. 저를 엄마처럼 따르는 태준이가 종종 저를 찾아왔거든요. 어머니, 그 경아는 잘 지내나요? 결혼 생활은 잘한대요? 소식이 궁금한데 결혼한 유부녀한테 괜히 연락하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아휴, 나도 모르겠다. 잘 지내는 건지 뭐 어쩐 건지. 경아 걔같이 힘든 얘기는 원래 잘 안 하니까. 뭐 문제가 있어도 지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나한테는 숨기겠지. 가뜩이나 내가 지 남편 안 좋아한다고 내 앞에서는 지 남편 흠 한 번 안 보거든. 사위는 아직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내가 태준이 너 때문에 눈이 너무 높아졌잖니. 근데 너랑 비교하면 나은 점이 하나도 없는데 사위가 마음에 들 날이 오기나 할까 모르겠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경아가 좋다는 남잔데 좋은 사람이겠죠. 사람이 좋기만 하면 뭐하니? 죽은 내 남편도 밖에선 사람 좋다는 소리 그렇게 들었어. 그래놓고 정작 지 식구는 힘들게 했지. 나는 그런 거 안 바란다. 그냥 내 딸이 능력 좋은 남편 만나서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여유 가지고 공주처럼 대접받고 살길 바랬지.
근데 어쩌자고 저런 남편을 얻었는지. 딸은 엄마 팔자 닦는다 그러더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 그러게요. 사람이 좋긴 한데 유도리가 없는지 제가 도와준다는 것도 거절하고. 그래도 알아서들 잘한다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어쩌다 고아 신랑을 좋다고 만났는지 저는 딸의 결혼 후에도 여전히 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제 말대로 태준이와 결혼했으면 저도 아들 하나 얻은 기분으로 사위사랑 넘치는 장모가 됐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잔소리만 할 수도 없고 고생하는 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끔씩 딸아이 집으로 가서 대신 살림을 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딸은 엄마 고생할까봐 그러는지 자꾸 오지 말라 그러는데 가끔씩 갈 때마다 쌓여있는 빨랫감들이며 텅 비어있는 냉장고를 보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더구나 딸한테는 시댁도 없고 도와줄 어른이라고는 저 하나뿐이니 제가 더 마음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종종 딸의 집에 찾아가 밀린 살림들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급하게 출근을 한 건지 엉망이 되어 있는 집을 한참을 청소해줬죠. 바쁘다고 그러더니 빨래할 새도 없는지 세탁기 옆에는 잔뜩 쌓인 빨래가 그득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위가 험한 일을 하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 딸 집에는 빨래통이 비어있는 날이 없었어요. 빨래는 결국 내 딸이 할 텐데 죄다 사위 오신 걸 보니 또 울컥 화가 올랐네요. 거기다 옷의 주머니는 왜 또 이렇게 많은 건지. 사위 옷가지들을 정리하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내 딸 고생만 시키는 사위가 미워 괜히 짜증스럽게 옷을 헤치는데 사위 옷에서 웬 쪽지가 나오더라고요. 이대로 빨래 돌리면 오만 곳에 종이 먼지 묻고 난리 나는 걸 모르는 건지 조심성 없는 사위가 또 미워졌죠. 그러다 저도 모르게 그 쪽지를 펴봤는데 그 쪽지의 내용이 뭔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거기에는 웬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여기로 안 오면 당신 죽을 줄 알아요. 협박인지 강요인지 모를 말이 적힌 그 쪽지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죠. 대체 밖에서 뭘 어쩌고 다니길래 이런 쪽지를 받는 건지 저는 사위가 무슨 사고를 쳤구나 생각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짐작은 되지 않지만 뭔가 안 좋은 일에 휘말렸다 싶었죠. 보통 이런 종류는 돈 문제 아니면 여자 문제일 거라는 생각에 저는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던 사위가 이런 문제에까지 휘말리다니 내 딸을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이걸 당장 딸에게 알려야 하나 고민하던 저는 아무래도 예산일이 아니다 싶어 혹시 딸이 잘못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저 혼자 사위의 뒤를 쫓기로 했습니다. 옷을 보니 어제 벗어놓은 옷 같길래 아마 그 쪽지는 어제 받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체 무슨 사연인 건지 직접 확인하고자 하던 일을 밀어놓고 급히 그 쪽지에 적혀있는 주소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은 웬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건물 모습에 당황스럽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저는 대체 누가 여기로 사위를 불러낸 건지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쪽지에는 정확한 약속 시간이 적혀 있지 않아 언제 사위가 나타날진 몰랐던 저는 사위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계단 옆에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숨어 있다가 깜빡 잠이 들 뻔했던 저는 엘리베이터가 울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대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사위의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주소에 적힌 호수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러자 안에서 웬 여자가 나오더니 제 사위를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사위가 바람이 났다고 확신했습니다. 원래 앞에서 착하게 구는 남자들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저는 딸에게 보여줄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잠시 기다렸어요. 너무 섣부르게 나섰다가 증거도 없이 사위가 발뺌할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벗고 있는 모습을 찍거나 변명이 안 통할 증거를 잡기 위해 저는 그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엿들어보고 싶었는데 방음을 얼마나 잘해놓은 건지 닫힌 문 안으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20-30분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안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아까 그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벌써 일이 다 끝났나 싶어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는 제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아들같이 생각하던 태준이었죠. 사위가 그 안에서 여자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줄 알았던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태준이의 등장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태준이 옆에 의자에 묶여있는 제 사위의 모습이었어요. 누구한테 얻어맞기라도 한 건지 뺨이 부어올라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심장이 약했던 저는 너무 놀라 그만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저는 병원에 옮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제 사위와 딸이 서 있었어요. 순간 아까 일이 꿈인가 싶었지만 입술이 터져 있는 사위의 얼굴에 저는 아까 제가 본 것이 사실인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자네 아까 왜 거기 있었던 거야? 왜 거기 묶여 있었어? 대체 몰골은 또 왜 그렇고? 응? 저는 괜찮아요, 장모님. 제 걱정하지 말고 장모님부터 검사 받아보시죠. 아까 쓰러지시면서 다른 데 충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초지종을 묻는 제게 사위는 말을 아끼며 제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나 멀쩡해. 아까는 너무 놀라서 기절한 거지. 아니 대체 태준이가 자네랑 왜 같이 있는 거고 자네가 왜 거기 묶여 있었냐니까? 그 여잔 또 뭐고? 자네 설마 바람 피다가 태준이한테 들킨 건 아니겠지? 그래서 설마 태준이가 자네를 때리기라도 한 거야? 제가 계속 묻자 사위는 자리를 피해버렸고 저는 잠시 뒤 딸을 통해 사위가 말을 아꼈던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와중에도 성찬 씨를 의심하는 거야? 성찬 씨가 바람이 났다고? 그래서 엄마 그거 현장 잡겠다고 거기까지 쫓아갔던 거야? 아니, 그 이서방 옷주머니에서 주소가 적힌 이상한 쪽지가 있잖니. 그래서 나는 뭔가 일에 휘말렸다 싶어서 확인하러 간 거지. 근데 거기서 웬 여자가 이서방을 데리고 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증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태준이가 거기 있길래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이서방이 뭐 잘못해서 태준이랑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한 거지. 엄마는 아직도 성찬 씨보다 태준 오빠를 믿는구나. 근데 그 반대야, 엄마. 태준 오빠 지금 경찰서에 있거든. 태준 오빠, 아니 그 인간이 내 남편 협박하고 감금 폭행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정말 태준이가 이서방을 때렸다고? 아니 대체 왜? 그럼 그 여자는 또 뭔데? 그 여자도 그 자식이 부른 거야. 내 남편이 바람피는 증거 찍겠다고 거기까지 불렀는데 성찬 씨한테 협박이 통하지 않으니까 묶어놓고 아예 이혼서류에 도장 찍게 했더라. 나랑 헤어지지 않으면 이혼당하게 만들 거라고 순진한 사람을 겁주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때리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은 처음부터 태준이 그놈이 벌인 일이었어요. 저희 딸도 몰랐고 저조차도 몰랐지만 그동안 태준이가 저희 딸을 남몰래 짝사랑해왔던 모양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봤을 때부터 제 딸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당시에는 저희 딸이 자신을 오빠로만 생각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희 딸이 워낙에 남자에 별 관심이 없고 제가 태준이를 사윗감으로 점찍어 두고 양가 부모들 간의 기대까지 있었으니 언젠가 자신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러다 경아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고백도 안 했던 자기가 갑자기 나설 수도 없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 사위가 자신보다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하니
이 결혼을 깨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다 제가 매번 태준이 앞에서 사위 흉을 봤으니 어쩌면 제가 태준이 그 아이에게 그럴 만한 명분을 제공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제 딸을 좋아하던 태준이가 사위와 딸아이를 이혼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다가 아무것도 통하지 않자 기어이 사위를 따로 불러내 제 사위에게 불륜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대쪽 같은 사위가 여자에게 꾀이지 않고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자 묶어두고 때리기까지 하며 협박을 벌였던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사위가 불륜을 벌인 줄 알았던 제가 마침 그 광경을 보게 되면서 태준이 그놈이 이를 그르쳤던 것이었고요. 만약 제가 그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사위가 무슨 짓을 당했을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하겠네요. 저는 평소 자식처럼 아꼈던 지인의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여태 내 딸의 짝으로 사윗감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게 끔찍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위가 그런 꼴을 당한 게 결국 다 제 탓이다 싶은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위도 제가 태준이 그놈을 아낀 것을 알고 사실을 알면 제가 충격을 받을까 싶어 말을 아꼈던 겁니다. 사실 성찬 씨는 끝까지 비밀로 하자 그랬어. 엄마가 어디까지 기억하는지 모르니까 기억 안 난다고 하면 그냥 말하지 말자고. 아니면 기억하신다고 해도 어떻게 변명해서 둘러대자 그러더라. 엄마가 자기보다 그 자식을 더 아끼는 걸 아니까. 아들같이 생각하던 그놈이 그런 끔찍하고 추잡스러운 짓을 했다는 걸 엄마가 알면 크게 충격받고 분명 자책하실 거라고. 자기는 장모님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 근데 엄마는 그런 사위를 두고 어떻게 그딴 놈을 먼저 걱정하냐고? 이렇게 착하고 속 깊은 사람인데 엄마는 성찬 씨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딸아이가 저를 원망하는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을 사윗감으로 아끼고 정작 저런 속 깊은 사위를 못마땅해 하던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알고 보니 그 전에 태준이가 사위의 사업을 도와준다고 했던 것도 다 그런 이유로 거절했던 거였더라고요. 이놈이 내 딸이 혼자 있을 때는 용기 없어서 고백도 못 해놓고는 결혼하고 나니 지 걸 뺏겼다 싶었는지 제 딸과 사위를 귀찮게 했었답니다. 피가 섞인 것도 아니면서 자기는 경아의 친오빠 같은 사람이라고 하며 사위에게 유세를 부렸다더라고요. 내가 태준 오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창피했는지 알아? 우리가 암만 친하게 지냈다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지. 지가 진짜 내 오빠도 아닌데 왜 그렇게 참견이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괜히 사람 업신여기면서 고아라느니 거지라느니 무시하냐고.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도와준대? 그러니 성찬 씨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다 그래도 속이 없겠어? 그래도 엄마가 태준 오빠를 아끼는 걸 성찬 씨도 아니까 그냥 참아준 거야. 그래서 그놈이 협박조로 시비 거는 것도 다 참고 휘둘리다가 그런 꼴까지 당한 거라고. 그동안 사위의 마음고생을 전혀 몰랐던 저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속 깊고 착한 사위인 줄도 모르고 답답하고 속 터진다며 사위를 무시했던 지난날이 떠올라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딸이 결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변변히 사위 대접해준 적 없이 사위 생일도 모르고 지나갔던 제가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내 남편이 아무리 내 속을 긁었더라도 사위가 내 남편과 같은 사람도 아닌데 그동안 내가 사위에게 편견을 가지고 사위를 제 남편과 동일시하며 곁을 안 주고 내몰았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태준이 그놈 앞에서라도 사위를 칭찬하고 인정했더라면 그놈이 아예 제 딸을 넘보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겠죠. 결국 그놈이 제 가족을 물로 보고 결혼해서 잘 사는 애들 이혼까지 시키려고 했던 게 제 탓이라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랬나 싶어 너무나 화가 나고 치가 떨렸죠.
저도 제 잘못을 아니 할 말이 없지만 내 딸과 사위를 괴롭힌 그놈을 그냥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쓰러진 몸을 일으켜 곧바로 그놈이 있다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몸은 괜찮으세요? 네가 지금 내 걱정할 때야? 네가 그런 짓을 해놓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 다 오해세요. 제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가증스러운 그놈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러자 경찰이 저를 보더니 대뜸 합의를 하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던데 그냥 적당히 합의하시죠. 이런 일 길게 끌어봐야 서로 좋을 거 없어요. 그쪽 사위분도 크게 다친 곳 없으시다 그러시던데 서로 아는 사이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세요. 그 뱀 같은 놈이 그새 경찰들을 꼬드긴 건지 경찰들까지 죄다 그놈 편이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합의는 무슨 합의? 우리 사위가 저놈한테 무슨 짓 당했는지 알기나 해요? 남의 와이프 뺏겠다고 협박하는 걸로 모자라서 묶어놓고 두들겨 패기까지 했다고? 그리고 그 꼴을 내가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지금 그걸 보고도 나더러 참으라는 거예요? 예? 아니, 아까는 그런 말까지는 없었는데. 서로 폭행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 맞아요? 우리 사위는 의자에 묶여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무슨 쌍방이야? 우리 사위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니까? 그래서 지금 병원에 들어 누워있는데 저놈은 멀쩡한 꼴로 있는 걸 보고도 합의를 하라는 소리가 나와요? 우리 사위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앞으로 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다들 저놈한테 돈이라도 받아먹은 거야 뭐야? 왜 저놈 말만 듣고 합의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러운 꼴 보더라도 절대 저놈 용서 안 할 거니까 줘서 다시 써요. 안 그럼 당신도 가해자 두둔했다고 위에 고발할 줄 알아. 60대 넘은 노인네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니 젊은 것들도 당황한 건지 제 앞에서 합의하라며 떠들던 그 경찰도 순간 조용해지는 겁니다. 늘 제 웃는 낯만 보던 태준이 그놈도 제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사위 편을 들 줄 몰랐던 건지 할 말을 잃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지 편을 들 거라 생각하는 그놈의 태도가 정말 뻔뻔하다 싶었습니다. 결국 그놈은 감금, 폭행, 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를 받게 됐고 실형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민사소송을 걸어 합의금은 받아낼 수 있었죠. 물론 겨우 돈 가지고 제 사위와 딸의 상처가 치유되진 않겠지만 그 일로 그놈이 저희 식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태준이 그놈 부모에게 찾아가 난리를 부렸으니 아마 그 집에서도 하나뿐인 자식 감옥 보내기 싫으면 앞으로 처신 잘하겠죠. 그렇게 저는 오래된 인연을 끊어내게 됐고 앞으로 다시는 사위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속 깊은 사위를 왜 그동안 못마땅해 한 건지, 사위를 인정하기 시작하니 그동안 못마땅했던 꼴도 전부 예뻐 보이고 자꾸 장점만 보이더라고요. 일찍 부모 잃고 혼자서라도 잘 살겠다고 삐뚤어지지 않고 아등바등 살아왔을 사위가 너무나도 기특했던 저는 앞으로 제가 사위의 부모 자리를 대신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딸보다 사위 걱정을 먼저 하는 바람에 오히려 딸이 서운해하기도 하네요. 전에는 일하다 다치면 내 딸 고생시킬까 그게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귀한 사위 손이라도 베어올까 그게 걱정이네요. 조금은 팔불출 장모가 되긴 했지만 이런 장모라도 사위가 좋아해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런 제 후회와 반성을 믿어주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